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경이, 27살의 회사원. 바로 얼마 전 2년 동안 사귄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행복 초절정 그 자체이다. 지금은 이토록 행복한 나이지만 실은 3년 전 약혼자에게 비참한 배신을 당한 후 한동안 페인처럼 지내던 시기도 있었다. 전 약혼자인 한심한과는 고딩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연애 기간만 무려 8년, 사회인 2년째이기도 했던 무렵 한심한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초입기에 들어갔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자 양가 부모님은 동시에 기뻐하셨고 축제 분위기였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 준비가 시작. 이대로 얼마 후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 하지만 고작 한 달 후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결혼식 날짜를 잡은 지 겨우 한 달이 지나 결혼식 문제로 식장 담당자들과 미팅 약속을 잡았는데 한심한이 좀 이상했다. 갑자기 결혼식을 연기하고 싶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받고 피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결혼식을 연기하자는 말만 반복했다. 분명히 뭔가 있다고 감지한 나는 한심한의 엄마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놨고 둘이서 같이 이유를 말하게 하기로 했다. 요즘 너 정말 이상한 거 알아?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라고 따지자 한심한은 그만 좀 해 제발!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렇게 정했어. 결혼 취소야. 너랑도 끝이야. 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일방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집요하게 질문하자 다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라고 자백했다. 너 바람 피웠니? 라고 다시 묻자 너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내가 좋다는데 그럼 거절하래? 라며 인간성 바닥 끝을 보여준 한심한. 나는 이런 야비하고 비열한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너 진짜 끝장이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라고 극노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한심한 엄마가 너도 너무 막 나간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지. 구질구질한 여자 별로야. 깔끔하게 정리해. 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아들 편만 들었다. 한심한은 원래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다.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한심한 엄마는 자기 아들 외엔 다른 건 보이지 않는 타입이었고 양다리 걸치고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화가 난 부모님은 한심한 집으로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며 호통을 쳤다. 하지만 한심한의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난 상태였고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국 결혼은 없던 일이 됐다. 나는 한심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었다. 한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서 버텨야 했다. 도저히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았고 휴직기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비참한 마음이 점차 분노로 변해갔다. 내 인생의 8년을 함께 보냈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바람이라니 이건 절대 용서 불가였다. 반드시 언젠가 이 모욕을 돌려주리라. 그렇게 결심한 나는 이렇게 처져 있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 복귀했다. 주변 친구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됐고 어두운 터널에서 차차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파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친구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다시 사랑했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 새 남친과 미래를 약속한 지금 한심한은 이미 과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난데없이 한심한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당장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가긴 갔는데 한심한 엄마가 갑자기 큰일 났다. 우리 심한이가 꽃뱀한테 다 털리고 차였지 뭐니? 지금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저러고 방에서 울고만 있어. 라며 하소연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듣고 있노라니 8년이나 사귄 사이인데 너라면 우리 심한이를 도울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좀 도와줘.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비로소 나에게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직감했고 그 부탁을 받아주겠노라 대답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퇴근하면 곧장 한심한 집으로 가서 열심히 위로했다. 그러자 나한테 감동 먹은 한심한은 전 여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한 달간 공을 들인 결과 예전처럼 나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회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심한이 나에게 정말 고마워 라고 하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더니 역시 나한테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했다. 딱 한 걸음 나는 완벽한 복수극의 피날레가 곧 끝나게 될 거라고 예감하며 속으로 혼자 웃었다. 마침내 한심한한테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식사하는 내내 한심한은 허둥지둥 좌불안석 정신이 없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한심한이 나에게 반지를 건넸다. 내가 너 배신했던 거 미안해. 너는 그런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 고마워. 너랑 정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경이 나랑 결혼해줘 라고 했다. 속으로 왔어 라고 외친 나는 한심한에게 네 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주면서 미안한데 나 곧 결혼해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한심한은 결혼? 뻥이지? 라며 화들짝 놀랐고 멘붕이 온 것 같았다. 정신 못 차리는 한심한에게 내가 배신당한 후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줬다. 나도 너한테 배신당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여친한테 배신당했다고 다시 나를 찾을 생각을 해? 너네 엄마나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무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바람 피운 남자랑 다시 결혼할 것 같아? 내가? 라고 완벽하게 비웃어주자 그 자리에서 통곡. 안 돼! 난 너밖에 없어! 제발 나랑 결혼해줘! 라고 울면서 내 팔을 잡고 늘어지는 한심한. 옆에 있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너무 창피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거절이야.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네 집에도 인사 안 갈 거야. 잘 있어. 라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 뒤로도 한심한이 계속 라인을 보내왔지만 차단해버렸다. 한심한 엄마도 나한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화에 대고 나는 아드님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들 교육을 다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라고 야무지게 조언한 후 착신겁으로 마무리. 그 뒤로 한심한 모자와 엮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예상대로 한심한은 나한테 차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은둔형 외톨이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한심한 엄마는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문 꼭 닫고 방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한심한에게 뽀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몰라? 자업자득이니까 궁상 떨지 말고 나가서 일해! 라고 따끔한 말로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27년 동안 오냐오냐에만 길들여진 한심한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야단 맞을 때마다 거칠게 반항했다. 마침내 자기 분노를 폭력적으로 분출.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고 감당이 안 된 한심한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빈번했다. 툭하면 경찰이 출동하자 동네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고 한심한 가족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였는지 야반 도주하다시피 이사를 가버렸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직장도 안 다니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한심한 때문에 앞으로 가족이 겪을 고통은 말로 다 못할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한심한 가족은 인적 드문 시골로 이사했고 쥐죽은 듯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약물 치료를 통해 난동을 부리는 걸 억제시키고 있다고 한다.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한편 나는 남친과 예정대로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 중이다. 파혼의 기억이 떠올라 새 출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을 때에는 울컥하면서도 한없는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난다. 결혼 후 반년 정도가 지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과 나는 서로 껴안고 좋아했다.
힘들었던 과거를 이겨냈기에 오늘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 가족이 늘어나면 집안은 더욱 활기가 돌 테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 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원래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걱정된 나머지 동거를 결정하게 됐다. 시댁에서 동거하겠다고 말하자 주변 지인들은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힘들 거야 라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무척 좋은 분이셨고 동거를 결정한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댁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아 집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댁에는 나와 시어머니 둘만 살고 있었다. 내가 입원하고 나면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는 셈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근처에 살고 있는 시동생 부부에게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시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었다. 시동생 부부는 슬아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벌써 고등학생이었고 동서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동서는 시동생에게 단기간이라고 해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싫다고 한 모양이었다. 나 역시 입원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상의한 결과 내가 없는 동안은 시동생이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돌봄을 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동생이 오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동서는 자기 친정 부모님과 절연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자기 딸을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도 시어머니가 다 하셨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동생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경제적으로 잠시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동서는 절대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동생과 마찰이 있었다. 그때 도움을 준 사람도 시어머니였다. 자기가 힘들 때마다 시어머니 도움으로 이겨냈으면서 내가 암이라서 입원한다는데도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완강히 버티는 동서한테 솔직히 부하가 치밀었다. 내가 생각한 걸 시동생도 생각했는지 받을 때는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놓고서 단 며칠도 싫다고 하는 게 무슨 태도냐, 넌 인지상정도 모르냐며 크게 싸운 모양이었다. 그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동서는 입원 중인 나한테 전화로 잔뜩 화풀이했다. 이게 다 내가 황당한 부탁을 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거라며 화를 냈다. 동서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암 수술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고 분노를 표출하는 동서에게 뭐라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이 일로 원래부터도 별로 친하다고 할 수 없었던 동서와는 완전히 벽을 쌓고 지내게 됐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노화로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까지 다 정리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벼랑간 시동생 부부가 이혼하고 갈라섰다. 동서와는 시어머니 돌봄 문제로 각을 세운 후 얼굴도 안 보고 지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어떤지도 몰랐고 이혼 사유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데 시동생의 친자가 아니라는 거였다. 충격이었다. 시동생 말을 들어보니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자기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신경 쓰여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자신을 질책하며 아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딸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로는 시동생한테 공격적으로 변했고 동서와 둘이 한편이 돼서 시동생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몰래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문 기관으로부터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거였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혼을 고민했지만 이미 딸아이는 몇 년 후면 성인이 될 텐데 속여서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할 뿐이었다. 그래서 속으로 최고의 복수를 해주리라 결심하고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시동생이 슬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죽음 따위엔 아무 관심도 없고 유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동서와 동서 딸을 보면서 이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유산뿐 아니라 부유한 친정에서 받은 재산까지 우리에게 남기셨다. 실은 살고 있던 시댁집도 처음부터 시어머니 명의였다. 현금도 10억이 넘는 거금이 상속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난 후에도 남편과 시동생 앞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상속됐다. 일단 그 사실을 동서한테 알려서 기분을 들뜨게 만들어 놓은 후 동서의 부정행위 증거인 친자검사 결과와 아직도 몰래 계속하고 있던 불륜관계 증거까지 한꺼번에 터뜨린 후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 없이 증거물을 빤히 쳐다보더니 역시 예상 답안대로 아니야, 분명히 검사가 잘못된 걸 거야. 쟤 당신 딸 맞아. 당신 이런 가짜 검사 결과 믿으면 안 돼. 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DNA 검사 결과가 틀렸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현실을 부정했다는데 시동생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다른 기관에도 검사를 의뢰해서 총 2곳에서 결과를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2곳 모두 친자가 아니라는 똑같은 결과를 보내왔다. 마침내 시동생의 복수가 시작. 탕란의 대가로 그간의 양육비와 장기간에 걸쳐 불륜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했다. 그러자 동서는 이미 시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은 후라는 걸 생각해내고 그럼 재산 분여부터 해. 유산 반은 내 몫이니까 그걸로 정산할게. 라고 태도를 바꿨다. 위자료를 내고 남은 돈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일 거다. 시동생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 분여와 아무 상관없으므로 동서에게 돌아갈 유산은 1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직장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전업주부로 지낸 점, 시동생 월급은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였지만 그 돈을 매달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현재 가진 재산은 나누고 어쩌고 할 게 없다는 점까지 깔끔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멘붕이 온 동서가 난리를 쳤다는 얘기. 한편 지금까지 동서와 한몸이 되어서 시동생을 벌레 취급하던 화근 덩어리 딸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장난 아니게 남겨줘서 자기는 이제 억대 부자가 된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산이 아니라 빚만 수억 짊어지고 엄마랑 쫓겨나게 생겼다는 사실. 엄마랑 이혼할 거면 나는 아빠랑 같이 살래. 엄마랑 만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는 아빠한테 진짜 잘할게. 라고 갑자기 착한 척을 했지만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데? 너도 내가 네 친아빠 아니란 거 알고 있었던 거 맞지? 이혼하는 마당에 남의 자식을 내가 굳이 데리고 살 필요는 없지. 라고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했다는 얘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른 현실을 직면하고 큰 충격을 받은 딸아이는 무너지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동생 부부는 중간에 변호사를 두고 이혼 절차를 밟았다. 전 동서는 이혼당한 후 나를 찾아왔다. 자기 딸과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를 붙잡고 울면서 통사정하는 전 동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힘들 때 동서가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와서 들여다본 적은 있어? 힘들 때 도와드린 적 없잖아. 그래서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자 방바닥을 두드리고 발을 굴러가며 통곡했다. 결국 몇 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딸아이와 둘이서 쫓겨나게 된 전 동서는 당연히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급하게 허름한 아파트를 하나 얹어서 나갔다는데 시동생이 불륜 상대 쪽에도 내용 증명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았다고 한다. 현재 형편으로는 빚을 갚기는커녕 그날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 동서와 그 딸은 착하고 성실한 시동생을 남편으로 둔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사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제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조차 없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 그 자체일 거다. 예전은 예전, 지금은 지금. 일을 안 하면 빚을 갚기는커녕 쌀 한 톨도 못 사는 처지이다 보니 할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데, 지금까지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전 동서는 어디에 가도 능력 미달. 출근하고 열흘도 못 가서 해고당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 동서 딸은 모전 여전이라고 자기 엄마의 모난 성격을 쏙 빼닮은 것 하며 억대 부자가 된다고 들떠서 학교에서 어지간히 다른 애들을 무시하고 다닌 모양인데, 사실은 신세가 곤두박질 쳤다는 게 다 알려져서 이번엔 본인이 걔 무시당하는 중이라고 한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전 동서 딸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게 기정사실이 됐다. 졸지에 가고 싶었던 대학을 포기하고 고졸자로 사회에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딸아이 인생이 마구꼬였지만 전 동서는 가는 곳마다 해고를 당했고 지금은 빌딩, 대형마트 등의 화장실 청소원으로 들어가서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동생이 청구한 위자료는 몇 억이 넘는 금액이고 아마 죽는 날까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거란 희망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일 뿐이다. 시동생은 전 동서의 불륜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훌훌 털고 오히려 지금이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시동생은 본래 성격이 참 좋았다. 앞날은 모르는 거지만 시동생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내 이름은 정상인, 29살의 회사원이다. 현재는 싱글이지만 실은 3년 전에 이혼한 전력이 있다. 전처와는 24살 때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겨우 2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내가 말한 이혼 사유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등한시했기 때문. 대학 졸업 후 목표로 삼았던 대기업에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된 나는 회사에 적응하기까지 매일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그런 나를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전처였다. 내가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여자. 이 여자와 함께라면 틀림없이 평생 행복할 거라고 믿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런데 전처는 결혼하자마자 당장 아이를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 내가 그럴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걸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다. 나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또 잔업이야? 벌써 자려고? 나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는 통에 심적인 피로감이 쌓여갔다. 너무 바빠서 항상 시간이 부족했지만 친구들이나 다른 가족보다 아내를 늘 우선으로 대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전처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연애할 때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바쁜 것도 다 이해해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런 척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고 했다. 이혼 즈음에 사실은 척했던 거였다는 말을 듣고 어쩌면 나는 전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는 반성을 하게 됐었다. 우습게도 이혼하고 바로 부서 이동이 있었고 전에 있던 부서보다 훨씬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렇지만 그땐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없이 줄곧 지내다가 최근에야 새 여친이 생겼다. 새 여친 어진자는 나보다 4살 어린 25살이다. 거래처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어서 얼굴을 익히게 됐다. 그러다 친구와 오키나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걸 계기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밝고 솔직한 성격의 어진자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이다. 어느 날 퇴근 후 어진자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의 일이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손님이 우리한테 와서 말을 걸었다. 그 남자는 "야, 이거 오래간만이다" 라고 나를 향해 인사를 했다. 자세히 얼굴을 보면서 누군지 떠올려 보니 대학 동기 한진상이었다. 오래간만이다 라고 반자동적으로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오늘은 운수가 살아온 날이라고 생각했다. 한진상은 전형적인 아나무인형 인간이었고 남들이 자기보다 잘난 걸 절대 못 참는 타입이었다.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모두의 기피 대상이었대. 무슨 일이든 순위를 매기고 선으로 가르고 결국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독재자형 한진상은 특히 나하고 매사에 경쟁하려고 해서 많이 피곤했던 과거사가 있대. 그럴수록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다못해 내가 새 옷, 새 액세서리만 사도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산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걸 사서 입고 걸치고 와야 직성이 풀리던 애라서 존재 자체가 나에겐 스트레스였대. 그렇게 유치찬란했던 한진상이었지만 나이가 자그마치 30을 앞두고 있는데 설마 조금은 변했으려니 하는 기대를 품고 합석을 하기로 했대. 와, 내가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이렇게 젊고 예쁜 부인이 있을 줄이야. 대박이다 라고 하더니 한진상은 어진자를 계속 곁눈질을 하면서 쳐다봤대. 어진자는 부인? 라고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원래 낯가림을 좀 하는 편이라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대. 그러고 나서 한진상은 내가 특별히 묻지도 않은 자기 근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놨대. 한진상은 현재 독신이고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데 잘 나가는 것 같았대. 연봉만 보고 돈 때문에 자기한테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다면서 여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직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다 들어줬대. 먼저 일어서겠다며 자리를 뜨기 전 한진상은 어진자를 보면서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나도 당장 결혼할 것 같다 라고 하더니 자리를 떴대. 어진자가 자기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한진상은 어진자를 몇 살로 보고 계속 어리고 예쁘다를 강조한 건지 의문이 들었대. 그러고 나서 나는 한진상과 우연히 만났던 일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대. 그렇게 넉 달이 지났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시간이 돼서 회사에서 나왔는데 한진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 옆에는 젊은 여자가 같이 있었대. 한진상은 나를 보더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다가왔대. 이것도 우연히 만났네. 근데 마침 잘 됐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내가 네 마누라 임신시켰어 라고 말했대.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나한테 의미를 알 수 없는 눈짓을 보내왔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 나는 에? 라는 리액션과 함께 나 아직 독신인데? 라고 대답. 그러자 한진상은 뭔 소리야! 네가 24살짜리 예쁜 여자랑 결혼했단 소문은 나도 예전에 다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라고 하더니 옆에 있는 여자한테 너 정상인 와이프 맞지? 라고 확인했대. 그러자 여자는 당황하면서도 맞아요 상인씨 라면서 뻔뻔하게도 내 와이프인 척했대. 나는 이 엉터리 장단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고 어진자를 불러서 내 여친이라고 한진상에게 소개했대.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묻자 같은 질문을 한진상이 너 누구야? 라고 다급하게 물었대. 이쯤 되자 의문의 여인도 더 이상 거짓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는지 사실을 털어놨대. 그러니까 한진상은 그때 나랑 우연히 만나고 헤어진 후 주점에서 어진자와 똑같이 생긴 한진자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대. 어진자의 이름을 몰랐던 한진상은 한진자를 어진자로 착각하고 그때 봤던 정상인 와이프네. 와, 이런 데서 다시 보다니 혹시 우리 운명 아니야? 라고 들떠서 호텔로 유혹했대. 한진자는 가출한 상태였는데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처지여서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정상인 와이프 맞아요 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면서 한진상이 하자는 대로 했대. 급기야 한진상이 정상인 와이프를 노리고 있군? 그럼 내가 그 남자 아내하지 뭐. 잠잘꽃도 생기겠다 라고 연기를 계속했고 한진상 집을 숙소로 삼는 데 성공했대. 그렇게 같이 산 지 2달이 지나자 한진자는 임신을 했고 한진상이 정상인하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길래 얼씨구나 했다는데 거기까진 좋았지만 한진상이 빨리 정상인하고 이혼해 라고 재촉할 때마다 그럴게 라고 대답만 하고 시간을 끌었대. 결혼신고를 빨리 못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대. 한진자는 17살에 가출을 했고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하고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라고 했대. 가출 이유는 사소한 일로 아버지와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충동적으로 집을 나오게 됐다고 했대. 한진자의 나이를 알게 된 한진상은 말도 안 돼! 미성년자였어? 라고 깜놀하면서
진짜 당황한 것 같았다. 한진자는 누가 보면 진짜 몰랐는 줄? 나 딱 보면 미성년자 아님? 진짜 내가 미성년자인 거 몰랐었어? 헐, 대박.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진상은 이제 어떡하지? 미성년자 건드린 게 알려지면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다들 잘 들어. 지금 일어난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라며 우리한테 입단속을 시켰다. 나는 가출 소녀란 걸 안 이상 어른으로서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한진자는 경찰이 와서 보호했지만 한진상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 후 한진자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고 한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한진자를 설득해서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다. 한편 한진상은 한진자 부모님이 피해 신고를 제출해서 미성년자 간음 용의로 체포되고 말았다. 9일로 회사에서 해고되는 처지가 됐다. 대기업에서 고연봉자였던 건 사실이었지만 매달 버는 대로 다 쓰기만 했던 터라 출소 후에는 생활비가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가 기숙사가 딸린 회사에서 하청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육체노동 경험이 없었던 한진상은 일이 힘들었는지 일하다 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무지 고생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성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는 한진상은 재취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일하면서 병들어가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나는 어진자의 생일날 프로포즈했고 결혼 날짜도 정해졌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한진상이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한테 어진자 같은 아내가 있는 걸 그 정도로 부러워했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든든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내 이름은 이지영. 평범한 소시민으로 23살의 어린이집 교사. 2년 전부터 남친 명석한과 동거 중이다. 명석한과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이 놀던 소꿉친구이다. 사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였는데 서로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아는 사이다 보니 우리 둘의 끈끈함은 세상 어느 커플보다 깊다고 자부한다. 서로 사회인이 되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명석한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만 한 가지 불안한 일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왕재숙이란 애가 있는데 얘가 요즘 우리 둘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왕재숙은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몰랐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학교에서 애들이 다 싫어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동네 친구이다 보니 왕재숙을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왕재숙이 영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건 우리 둘이 사귀고 나서부터였다. 고등학교 때는 우리 셋 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하고 명석한이 역에서 만나서 같이 집에 가는 걸 우연히 목격한 왕재숙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나하고 명석한이 집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재숙이 갑자기 막 우리한테 달려와서 다짜고짜 명석한 팔을 잡아채더니 야 명석한! 너 왜 이지영하고 둘이서 만나서 걸어왔어? 너 혹시 얘랑 바람 피워? 라면서 막 화를 냈다. 나도 명석한도 이건 목미?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는데 너 나랑 결혼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 뭐야? 라면서 눈물이 터졌다. 그러더니 삐져서 횡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명석한한테 너 뭐 실수한 거 있어? 라고 묻자 유치원 때 나는 신부 너는 신랑 어쩌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더 할 얘기도 없고 해서 서로 찜찜한 기분이 남긴 했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왕재숙은 매일 명석한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옆에 같이 있으면 바람둥이! 라고 소리치며 울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단 집 근처까지만 같이 가고 집 앞에서는 서로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는 방법을 썼다. 왕재숙은 명석한을 매일 감시했고 정기적으로 장문의 라인을 보내기도 했다. 대략 내용은 너는 나하고 결혼할 운명이야. 네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일방적인 고백이 담긴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었다. 나와 명석하는 왕재숙의 행동이 스토커 행위로 번지는 건 아닐지 걱정하면서 교제를 계속해왔다. 그러다 20살이 넘어서 둘이 같이 돈을 모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자 잠깐은 스토커 행위를 방어할 수 있었지만 어디로 이사했냐고 끊임없이 캐물어왔다. 명석하는 왕재숙한테 자기 회사와 새로 이사한 곳을 철저히 비밀로 하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기 때문에 라인 정도는 참을 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정도가 지나고 나서 급작스럽게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 우리는 운 좋게 퇴근 시간이 같았고 기분이 좋아서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뒤에서 누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는 왕재숙이 서 있었다. 왕재숙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여기서 너희 발견하고 뒤따라왔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옆집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걱정돼서 울며불며 소리치는 왕재숙을 필사적으로 달랬다. 하지만 왕재숙은 왜 너희들이 손을 잡고 걸어? 왜? 여기가 명석한 네가 사는 아파트야? 라고 계속 묻고 확인했다. 왕재숙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옆집 사람이 창문에 대고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소리쳤다. 왕재숙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다시 올게 라고 하더니 되돌아갔다. 집으로 들어오자 명석하는 힘이 다 풀린 모습이었지만 다음에 만나면 사실대로 다 말해야겠어 라고 했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만 없다는 생각에 같이 만나서 다 얘기하자 라고 나도 말했다. 3일 후 집에 온 명석하는 표정이 환하게 변해 있었다. 좀 전에 집 앞에서 왕재숙을 만났거든?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하고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버렸어 라고 했다. 왕재숙은 뭐래? 라고 묻자 그게 좀 불가사의한데 엄청 좋아하던데? 라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맥이 확 풀려버렸다. 기분이 좋아 보였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었지만 아무튼 하려고 했던 말을 다 했다고 하니 앞으로 왕재숙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보다가 남은 방법은 왕재숙 부모님을 찾아가 상의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퇴근해서 집에 오자 왕재숙이 또 집 앞에 있었다. 나는 왕재숙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가려고 했지만 왕재숙은 끈질기게 찾아내고 쫓아왔다. 그러더니 왕재숙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나 명석한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응? 라고 하자 왕재숙은 속사포로 어제 명석하라고 만났을 때 내 약혼자는 하면서 내 눈을 응시하는 거 있지? 드디어 프로포즈가 왔구나 하고 내가 응 이라고 대답했는데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다음 말이 하나도 안 들리긴 했는데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다한 거 아니겠어? 라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왕재숙이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명석하니 왕재숙은 어머 우리 남편 지금 오는 거야? 라고 콧소리를 내며 명석한한테 안기려고 했다. 그러자 명석한이 누가 우리 남편이야? 너 아니거든? 라면서 왕재숙을 밀쳐냈다. 그러자 왕재숙도 라고 하더니 순간 얼음으로 변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왔는지 서럽게 울면서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가지고 놀았어? 라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명석한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더니 왕재숙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가자 라고 했다. 아닌 밤중에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왕재숙 부모님 댁이었다. 너 뭐하려고 이래? 라고 목소리가 떨리는 왕재숙을 무시하고 명석한이 초인종을 누르자 왕재숙 부모님이 나오셨다. 가족들끼리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왕재숙 부모님은 나와 명석한을 보자마자 이게 누구야? 너무 오래간만이다 라면서 좋아하셨다. 두 분이 반기는 모습을 보자 말문이 막혔지만 숨을 한번 고르더니 명석한이 왕재숙에게 그동안 당했던 스토커 행위에 대해 전부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미안하다고 하셨대. 아저씨는 화가 나서 왕재숙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집안에서 큰 소리로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왔대. 아저씨와 아줌마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쉬는 날에 왕재숙 집으로 갔대. 나와 명석하는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왕재숙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대. 하지만 아저씨가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줬으면 한다. 라고 말씀하셨대. 아줌마 말씀이 몇 번이나 석한이는 지영이랑 결혼할 거니까 재숙이 너랑은 그냥 친구일 뿐이다 라고 알아듣게 말했지만 그럴 리가 없어. 나랑 결혼한다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라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대. 타이르고 야단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다면서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둘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불안하다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대. 두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우리는 경찰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대. 왕재숙은 스토커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대.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왕재숙은 우리가 소꿉친구라서 장난친 건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을 했지만 물론 그런 말장난이 통할 리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왕재숙은 경찰에 체포된 경력 때문에 취직도 불가능해졌고 사채빚을 얻어서 쓰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 부모님 집에 가다가 우연히 왕재숙 부모님을 만났는데 현재 왕재숙은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가서 하수도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악질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는 바람에 그쪽에서 직업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외국에서 시급 5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다. 아줌마 아저씨는 다 자업자득이라면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절대 도움 줄 생각이 없다 라고 잘라 말했다. 나와 명석하는 무사히 결혼에 성공했고 결혼하고 1년 뒤 임신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스토커 공포에서도 해방되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이와 함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생각이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왕재숙과 만날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가족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지금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나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다. 언니는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편 나는 어려서부터 못생겼단 말을 많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외모 콤플렉스를 갖게 됐다. 엄마는 예쁘게 생긴 언니한테만 정이 갔는지 언니를 편애했고 나한테는 못생겨서 같이 밖에 나가기도 싫다며 말끝마다 면박을 줬다. 하지만 아빠는 이런 나를 항상 예뻐해 주셨다. 엄마가 언니만 편애하는 걸 두고 같은 자식인데 차별하는 게 말이 되냐며 엄마한테 늘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러자 언니와 엄마가 나를 막대하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과 최대한 거리를 멀리하고 내 일은 스스로 해결하면서 지내왔는데 언니가 곧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 언니가 결혼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친구로부터 너희 언니 곧 결혼한다면서 라고 누가 물어봤기 때문이었다. 헉 하고 놀라서 감탄사가 튀어나왔지만 일단 친구 앞에서는 대충 넘어갔다. 아무리 평소에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어쨌든 가족이 분명한데 결혼식은 참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언니한테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돌아왔다. 허! 너처럼 못생긴 애를 내 결혼식에 쪽팔려서 어떻게 부르니? 내가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청첩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질이야? 뭐? 그건... 언니의 말은 가히 충격이었고 상처받았다. 언니는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말을 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절대 올 생각하지 마. 아예 넌 죽고 없다고 했으니까 명심해. 뭐? 죽었다고 했다고? 그런 말은 장난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 하지만 언니는 놀랄 거 없어. 나한테 여동생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식에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죽은 걸로 처리했어.
솔직히 너같이 못생긴 애가 내 동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겠니? 그 창피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언니는 내가 받는 상처 따위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 보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더니 더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내가 죽은 사람이 돼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엄마한테도 전화를 걸고 말았는데 엄마한테서도 마찬가지로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 말았다. 네 언니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니니? 네가 와서 네 언니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거야 뭐야? 누가 너더러 진짜 죽으래? 결혼식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란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엄마한테 더 독한 소리를 듣고 나니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무리 나를 차별한다고 해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를 가족으로 아껴주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나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와 언니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 엄마는 언니 인생만 잘 풀리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고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나니 눈물이 났다. 그렇다면 나도 앞으로 엄마 언니와 깨끗하게 손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3일 후 언니한테서 라인이 왔는데 정말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 결혼식에 오는 건 절대 사양인데 축의금은 예외다. 너도 직장 다니는데 언니 결혼식에 100만 원 정도는 기본인 거 알지? 솔직히 너한테 나같이 예쁜 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니? 너도 나 때문에 득본 게 한둘이 아닐 텐데 나한테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대체 내 인생에서 가족이란 뭘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빠는 어떤 말을 했을까? 아빠라면 언니와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이제 아빠는 이 세상에 없다. 아빠도 없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가족이라는 신락 같은 끈을 붙잡고 싶지 않았다. 내 결론은 언니가 보낸 라인 따위는 무시하고 내 인생을 즐기자는 거였다. 그리고 언니의 결혼식 날 초대받지 않은 나는 평상시처럼 출근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축의금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난번에 들었던 폭언을 또 듣게 되는 일은 피하고 싶어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전화를 무시했는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걸려오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언니는 부탁이니까 지금 당장 결혼식장으로 와달라고 했다. 갑자기 왜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지도 모르겠고 오지 말라고 못 박은 사람은 언니 아니었냐고 하자 언니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얘기했다. 그러니까 언니는 자타공인 미인이었고 그런 이유로 SNS에서 인플루언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자기 결혼식에 친분이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가 언니한테 얼마 전에 자기 동생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었는데 오늘 왜 결혼식에 안 온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언니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라고 말았다. 그게 누군지 언니한테 이름을 물어봤더니 반년 전쯤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원을 그리며 몰려들었고 이상하네? 아까 여동생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좀 전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니야? 혹시 여동생이 둘이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장래가 소란스러워졌다는 거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급 당황하면서 당장 나한테 연락하라고 언니를 재촉했고 그래서 언니가 지금 나한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거였다. 일단 혼란을 무마시키기 위해 죽었다는 건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라고 둘러댔고 동생이 늦는 것 같으니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한 후 신부 대기실에서 급하게 연락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한테는 무리한 요구였다. 또 바로 며칠 전에 나한테 했던 숱한 폭언들은 다 잊은 건가?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다시 오라니 이기적이고 내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당연히 노라고 대답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 그냥 당할 바보는 아니다. 안 갈 건데?
나 지금 죽은 사람이라면서. 라고 하자 언니가 그 말은 취소할게. 그래 미안해. 근데 네가 지금 안 오면 내 결혼식이 엉망이 될 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와. 언니의 목소리는 절박해 보였지만 나는 안 간다고 다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발광하고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나랑은 1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 뒤로 일어난 일은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내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은 언니가 나를 죽었다고 하고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거라고 했고 하객들은 술렁거렸다. 신랑 측에서도 이게 무슨 소란이냐며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급기야 신랑이 언니한테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동생을 죽었다고 할 수가 있어? 넌 정상이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인지 미처 몰랐어. 실망이다.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도저히 못하겠다. 이 책임은 반드시 물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파혼을 선언했고 언니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신랑한테 매달리면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신랑은 언니가 매달릴수록 경멸하면서 사과할 거면 내가 아니라 네 동생한테 가서 해. 라고 했다는 걸 나중에 유명 인플루언서인 친구한테 들었다. 게다가 결혼식장에는 직업이 인플루언서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인간성 바닥을 보여준 언니를 보면서 다들 선을 그었고 모든 지인이 친구 맺기 취소 등 손절 행렬이 이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인터넷에 돌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게 됐다. 언니는 인플루언서의 위치를 상실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언니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리게 됐고 정신적으로 병들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엄마가 또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제발 부탁인데 네 언니랑 사이좋게 좀 지내. 너하고 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동안 언니를 오해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니니? 라고 말했지만 오해라니 그게 사실이잖아. 라고 맞대꾸했다.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난 앞으로 두 사람하고 절연할 생각이야. 당연히 사이좋게 지낼 일도 없을 거고 라고 선언하자 엄마가 가족을 버릴 생각이냐면서 나한테 화를 냈다. 먼저 가족을 버린 사람은 당신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여전히 흥분해서 떠드는 엄마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 소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신랑 측에서 언니한테 청구한 위자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한다. 언니는 자기가 명색이 인플루언서니까 결혼식은 최대한 화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고급 드레스도 몇 벌이나 빌리는 등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돈만 쓰고 결혼식은 폭망, 위자료 폭탄을 맞고 말았다는 슬픈 사연. 엄마도 그동안 언니만 감싸고 돌았던 대가로 앞으로 평생 언니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살아가게 되겠지만 두 사람과 손절한 이상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아빠가 남겨주신 집까지 팔아서 위자료로 충당했지만 그래도 다 갚지 못했고 아직도 남은 빚이 상당하다고 한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소박한 진리. 내 이름은 진심남. 아내 반상식과는 대학 때 만났다. 우리 만남은 순조로웠고 대학 졸업 후 무사히 결혼했다. 프로포즈할 때 나는 나의 취미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실은 나 만화 애니의 진심이거든. 말하자면 오타쿠인데 그래도 나랑 결혼해줄 수 있어? 괜찮아요. 어떤 분야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존경스러워요. 그녀는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자기는 뭐든 한 번 빠지면 열중하는 타입이라 그 어렵다는 IT 대기업도 한 방에 합격한 것 같아요. 물론 오타쿠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걱정하지 마요. 난 편견 같은 거 1도 없어요. 편견이 없다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전업주부가 된 그녀는 돌변했다. 나의 취미인 오타쿠를 경멸했다. 신혼집에 마련한 내 방에는 오타쿠 굿즈가 한 보따리, 애니, DVD, 피규어, 만화가 빼곡했다. 벽은 포스터로 장식했다. 퇴근 후 내 취미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쑥 들어왔다. 노크도 없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이 이상한 것들은 대체 다 뭐야? 나 지금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야. 결혼 전에 다 말했을 텐데. 난 자기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만화 영화 즐겨보는 정도인 줄 알았어. 이런 쓸데없는 걸 잔뜩 사다 모으는 중증 오타쿠 환자.
병적인 인간인 줄 몰랐단 말이야. 나는 결혼 전에 내가 소유한 굿즈도 다 오픈했었다. 그때 아내는 컬렉터시네요. 너무 멋있어요. 라고 나를 띄워줬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싸움의 주요 원인이 됐고 솔직히 힘들었다. 다음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도착. 앞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아내가 마당에서 혼자 불멍을 하고 있었다. 어머, 벌써 왔어? 오늘 퇴근이 이르네? 당신 혼자서 뭘 태우고 있는 거야? 뭐긴 오타쿠 굿즈가 생각보다 활활 잘 타네? 아무래도 만화니 포스터니 종이로 된 게 많아서 그런가 봐. 뭐? 당신 평생 그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해서 아예 다 태워버리자고 생각했지. 내가 또 결심하면 행동하는 파라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타. 후련하고 너무 좋다. 활활 타는 오타쿠 굿즈를 보며 불멍을 때리던 아내는 통쾌하게 웃었다.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네가 뭔데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태워. 대체 무슨 생각이야? 너랑은 이혼이야. 이혼하고 싶어? 이혼이라. 좋지. 기꺼이 도장 찍어줄게. 대신 위자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줄게. 이때까지만 해도 반상식은 여유만만 그 잡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불보다 더 뜨거운 맛을 보게 됐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했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짜 재미있는 영상 찍었거든? 이거 같이 볼래? 반상식이 찍은 영상 속에는 내가 피땀으로 모은 컬렉션들이 무참하게 화형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때? 장난 아니지? 이거 가끔 꺼내보면 스트레스 확 풀릴 듯? 완전 소장각. 너 대체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된 애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소중히 하는 걸 태울 수가 있어? 그걸 촬영까지 해서 자랑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냐고? 영상에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얼굴도 들어가 있었다. 왜 당신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은 나는 이게 너무 싫어서 해결책을 찾은 것뿐이야. 솔직히 오타쿠니 빠순이니 너무 한심해. 다 그게 그건데 종류는 왜 그렇게 많아? 싹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지. 아내는 불꽃에서 시선을 걷어서 다른 곳을 봤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내 컬렉션이 다음 화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집행 전이었다. 아직도 쓰레기가 남았거든?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비켜줄래? 저게 왜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야. 이 집으로 오기 전에 알아서 다 처분했으면 이런 귀찮은 일도 없었잖아. 저건 내가 용돈, 알바비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온 내 보물들이야. 아예 네 자식들이라고 하지 왜? 역겹다 진짜. 당신이 뭐라고 해도 여기서 더는 안 돼. 절대! 나는 내 보물들을 지켰다. 그날 밤에 일어난 아내의 만행은 일단 정지시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에 타다 남은 보물은 없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불구덩이에 던져져 형체도 없이 녹아버린 비참한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고를 만들기로 했다. 당연히 자물쇠를 채웠다. 내 보물들을 보기 위해 마당으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 다락방처럼 협소한 공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보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절대 불태우지 않게 말이다. 어쨌든 일주일 정도는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퇴근해서 집에 오자 아내가 또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섬뜩한 예감이 든 나는 단숨에 달려갔다. 야! 너 또 뭐 태우는 거야? 어두운 마당에 아내가 피운 불길은 거의 소강 상태였다. 그렇다면 내가 회사에 있던 낮 시간대부터 이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어머, 왔어요? 귀신 같은 얼굴을 한 아내를 무시하고 창고로 달려갔다. 잠겨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다. 이게 대체... 열쇠를 왜 그렇게 찾기 어려운 데다 숨겨놨어? 고생했잖아. 내가 그거 찾는데 일주일이나 걸린 거 알아? 너! 내가 숨겨놓은 열쇠 찾아서 창고에 무단 침입했다는 거야? 내 방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셨다. 결국 당신이 다 잘못한 일이야. 당신도 잘못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허접한 창고까지 만든 거잖아? 허접한 취미를 남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말이야. 허접하다니. 네가 싫다니까 네가 또 태울까봐 지키려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나는 이딴 게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것도 싫어. 그것뿐이야. 이미 다 타서 제가 돼버린 내 컬렉션을 아내는 다시 발로 디디겼다. 이제야 좀 후련하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어. 당신이 중간에 방해해서 일주일 동안 나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 죽는 줄 알았네.
아내는 이번에도 동영상을 보여줬다. 벌건 대낮부터 차례차례 불길로 던져지는 내 컬렉션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때? 너무 웃기지? 태우는데 왜 그렇게 웃긴지. 손이 흔들려서 화질이 나쁜 게 흠이네. 나는 내 용돈 범위에서 내 취미를 즐기면서 살았을 뿐이야.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건데? 피해 많이 줬거든?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서 닭살이 돋는다고. 그리고 이건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한 일이기도 해. 뭐? 아내가 의도적으로 한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았다. 미소녀 애니, 만화 좋아하는 남자들 솔직히 다 로리콘이잖아? 범죄자 예비군이라고. 딸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지 뭐야? 나 아니었음 당신도 언젠가는 쇠고랑 차고 잡혀갔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야말로 현실과 착각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래? 나한테 전곡 찔리고 얼굴 시뻘개진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네가 아까부터 내 취미를 범죄 취급하니까 네가 내 컬렉션들을 다 태워버려서 열받아서 그런 거다. 왜? 저런 허접한 것들 보면서 오타쿠 짓거리 할 시간에 나한테 잘해. 아내 소중한 줄 알라고. 이런 조잡한 장난감 사 모을 돈이 있으면 도우미를 구해서 나 편하게 해줄 생각을 하라고. 너 전업주부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 아니야? 내 꿈은 우아하게 사는 거였어. 그래서 IT 대기업 사원에 출세할 관상이라고 굳게 믿고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징그러운 취미가 있는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나는 기가 막혔고 동시에 모든 게 이해가 됐다. 결혼 전 오타쿠 취미에 대해 특별히 이해를 구했던 건 무의미한 짓이었던 것도 알게 됐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 생각만 했을 뿐이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오타쿠의 끈질김이 뭔지 반드시 알게 해주리라. 그렇게 몇 주 동안 나는 컬렉션을 다시 사모으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제 좀 제정신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 이게 다 내가 전부 다 태워버려서 깨우침을 얻은 거라고. 아내는 대만족한 표정이었다.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무의미한 만화책, 장난감하고 아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반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집안일도 당신이 해. 이견 없지? 그날 이후로 아내는 집안일에서 손을 뗐다. 내 옷만 안 빨고 놔둔다거나 저녁밥이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를 약오르게 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나는 몰래 촬영했다. 가정폭력의 증거물로 말이다. 또 아내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2번의 방화 사건 관련 영상도 확보해뒀다. 영상 속에는 아내의 모습이 제대로 찍혀 있었고 음성도 있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했다. 나는 양가 부모님을 불러서 이혼에 관해 얘기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주장하는 반상식. 물론 저도 제 취미에 대해서 일부 눈을 찡그리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식이 보이는 반응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함부로 태워버리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나는 방화 사건 영상을 네 분께 보여드렸다. 장인 장모도 자기 딸에 대해 변호를 포기했다. 불기둥을 보면서 마녀처럼 웃는 반상식은 오타쿠보다 몇 배는 더 비정상으로 보였다. 그렇게 이혼했다. 전처에게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다. 전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 전처가 사는 집에는 오타쿠 굿즈가 한 개도 없어서 아마 자기 주거 환경에 만족할 거라고 본다. 내 이름은 안진다. 남편 진상남과 고등학생인 아들 진정환과 살고 있는 45살의 회사원이다. 나는 아들이 둘인데 장남 진지아는 대학 졸업 후 막 취업을 한 상태이다. 둘째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나의 육아 전쟁은 이제 한 고비만 남겨둔 셈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과거 남편이 한번 외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때 전혀 모르는 한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는 걸 밝히면서 나한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충격이 커서 똑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만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순순히 불륜은 인정하더니 나한테 사과했다. 다시는 그 여자와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한결같이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한 번 잃어버린 신용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떠안은 채 한참을 고민했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하긴 둘 다 남자애이고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둘이나 되는 아이를 나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심사숙고한 끝에 남편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대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다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건 불가능했다. 비록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건 한 번뿐이었지만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거나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다. 당신 또 허튼 짓 하러 가는 거 맞지? 라고 내가 말하면 남편은 언제까지 사람을 의심할 셈이야? 완전 의부증이야 너! 라며 넌덜머리를 냈다. 원인 제공자인 남편이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분노할 때마다 솔직히 너무 억울했고 혐오감이 가중됐다.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내 머릿속은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둘째의 전문대학 진학이 결정되고 얼마 후의 일이다. 엄마 생각이 극진하고 침착한 성격의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평생 사춘기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한테 반항적이었다. 원래부터 거칠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히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회사가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도착했는데 마침 수도 점검을 나왔다고 직원이 찾아왔길래 집 안에 들어오게 했다. 점검은 30분 정도 걸렸고 담당자가 돌아간 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과 둘째가 좀처럼 집에 오지 않았다. 슬슬 걱정이 돼서 둘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난데없이 당신 같은 여자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집에서 둘째를 기다렸다. 한밤중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온 둘째는 내가 말을 거는데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둘째와 나 사이엔 어떤 대화도 오고 가지 않게 됐다. 둘째 때문에 고민이 쌓여가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 방에 있는 남편한테서 라인이 왔다. 메시지에는 우리 애자하고 또 여행 가고 싶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본 순간 구역질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배신 행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끌어올랐다. 나는 곧장 남편 방으로 달려갔고 이게 뭐냐고 묻자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난 사이야 라며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이 남자와는 정말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나는 애초에 둘째가 자립할 나이가 되면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혼해 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가정을 파탄내자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은 당신이야 라고 소리치며 남편에게 분노했다. 남편은 지칸이하고 두 번 다시 못 봐도 상관없어? 이혼하면 지칸이는 나하고 같이 산다고 할걸?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둘째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 나한테 보이는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만약 이혼한다면 둘째와도 멀어질 게 거의 확실해 보였다. 둘째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계속 참고 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둘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기어이 이혼하려고? 엄마 진짜 최악이다 라고 했다. 불륜은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아들한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직 아이들만 보고 참고 견뎌온 세월이 얼만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방에서 나갈 힘도 없었고
결국 그날은 남편과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큰애를 카페로 불렀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남편의 두 번째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큰애는 와, 아버지 진짜 최악이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분노했다. 큰애는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근데 이상하다. 지칸이가 원래 엄마를 엄청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거지? 라고 했다. 큰애 말처럼 둘째는 어리광쟁이에 내 껌딱지였었다. 그랬던 아이가 나한테 반항적으로 변한 시점이 사춘기 무렵하고 겹쳤기 때문에 나는 통과 의례처럼 거쳐가는 반항기라고 생각했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더니 자기가 직접 만나서 장남은 이유를 물어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큰애와 지난번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큰애가 둘째를 데리고 같이 왔다. 둘째는 딴 데만 쳐다보고 억지로 온 것처럼 보였지만 큰애가 뭐해? 얼른 말해. 라고 하자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둘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놨다. 사춘기가 막 시작된 중학교 1학년 때 남편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둘째만 따로 불렀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실은 네 엄마가 불륜을 한 것 같아. 라고 하더니 불륜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한다. 둘째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나와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녔다는 거였다. 심지어 남편은 둘째와 둘만 있을 때는 어김없이 내 불륜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남편은 치밀하게 둘째한테 자기 말을 믿게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춘기인 애를 세뇌시킬 수가 있어? 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자 큰애가 우리 셋이 같이 가서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다. 우리 셋은 곧장 남편 회사로 달려갔다. 마침 회사 로비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남편을 발견, 신변을 확보했다. 우리는 남편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각자의 분노를 표출했다. 여기 회사야. 다들 정신이 나갔어? 뭐야? 라며 남편은 당황했다. 둘째가 제일 먼저 왜 거짓말했어?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를 혐오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죽어도 용서 못해.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고 있었다. 남편은 우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둘째를 달래보려고 등을 토닥였지만 이미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남편을 뿌리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파악했는지 네가 중학교 때 나한테 새 여자가 생겨서 만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들키면 빼박 이혼당할 거고 그럼 양육비니 위자료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지칸이 너라도 내 편으로 잡아두면 네 엄마가 절대 이혼 소리를 못 할 것 같아서 라고 스스로 인간 말종이란 걸 증명한 꼴이 됐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남편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남편 회사에서 나와버렸다. 집에 와서 바로 짐을 챙겼고 당분간은 둘째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 후 변호사를 써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둘째의 학비를 전액 책임질 것을 약속받았다. 남편은 위자료를 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지 마지막까지 이혼하기 싫다고 발악을 했지만 그딴 억지가 통할 리 없었고 이혼이 성립됐다. 회사에도 제대로 진상인 게 다 까발려진 남편은 당연히 사내 평판이 실추됐다. 회사에서는 면전에서도 등 뒤에서도 적나라한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인간 쓰레기, 사이코패스 등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차츰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둘째가 전문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직장을 계속 다녔다. 하지만 둘째가 취업하고 나자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전히 욕먹는 일이 일상이었던 회사에 아무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그 후로 전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이미 두 아들 모두 다 자립했기 때문에 전 남편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한편 나는 예전처럼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로 돌아온 둘째와 취직은 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를 돌보면서 같이 있고 싶다는 작은 아들이
말만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두 아들과의 가족애를 소중히 하면서 우리 세모자 언제까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평희. 24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부모님과 살고 있던 나는 오래되고 낡은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하면 낡은 집에서 사는 게 걱정이었지만 집을 리모델링할 돈도 없었고 차라리 집을 팔고 변두리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연말에 사뒀던 로또가 생각났고 당첨 결과를 찾아봤다. 기대 반 재미 반으로 산 거여서 고액 당첨 따위는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결과는 1등 당첨이었다. 당첨 결과를 확인한 나는 로또 당첨됐어! 라고 외친 후 기절할 뻔했는데 잠시 숨을 돌리고 이성을 되찾은 후 부모님께도 알렸다. 부모님 역시 꿈이냐 생시냐며 놀라긴 마찬가지였지만 생시란 걸 알고 감격하셨다. 자고 나니 벼락부자가 된 나는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한 결과 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다. 현금으로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구입한 나는 우아하고 아늑한 일상을 갖게 됐다. 부모님은 진심으로 나한테 고마워하셨지만 장차 네가 결혼하게 됐을 때 사회될 사람이 동거를 꺼려하면 우리가 나갈게 라며 항상 나를 존중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오빠 부부는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보다 3살 위인 오빠가 하나 있는데 결혼한 후로 오빠가 부모님을 뵈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빠의 배우자, 나한테는 올케가 되는 한진자는 시누이와 시부모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다. 어느 설날,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의 일이다. 올케는 부모님을 향해 인사는 상냥하게 했지만 부모님과 오빠가 없을 때 나한테 자기 속내를 드러냈다. 올케는 방금 전 웃고 있던 얼굴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시큰둥한 얼굴로 나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왜 억지로 웃고 떠들어야 돼? 아 짜증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하고 둘만 있어서 그랬는지 올케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분출했다. 어머님 아버님 말인데 우리가 장남이라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난 절대 거절이야.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며 인간적으로 거리감이 생겼다. 오빠가 집에 안 오게 된 원인이 올케에게 있다고 확신했다. 오빠가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면 부모님은 내가 모시면 되지 하고 마음먹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쉬는 날이었고 나는 집에서 느긋하게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모니터를 보니 오빠와 올케의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순간 올케의 눈이 갑자기 반짝거리더니 어머나 진짜 넓고 좋다 라고 감탄. 로또 당첨 사실을 두 사람한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는 대박이네, 우리 집에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살 돈이 있을 줄이야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당당하게 두 사람에게 집안을 안내했고 그러자 갑자기 올케가 나 결심했어, 우리도 여기서 같이 살자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저 올케를 쳐다봤다. 오빠는 당신도 이제 동거할 마음이 생긴 거야? 완전 겹경사네 라며 장단을 맞추며 좋아했다. 그동안 부모님을 업신여길 때는 언제고 새 아파트를 보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올케한테 분노와 짜증이 솟아났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파트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거였고 오빠 부부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는 없었다. 그런 문제를 왜 언니가 결정해요? 라고 하자 올케는 나를 노려보면서 부모님은 당연히 장남이 모시는 거죠. 아가씨는 그런 상식도 몰라요? 라고 대꾸.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오빠는 당신 말투가 그게 뭐야? 라며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올케는 이미 열이 올라 있었다. 오빠가 말리는데도 자기 감정을 앞세웠고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방이 필요한데 군 식구가 있네?
아가씨 독립할 나이 지나지 않았나? 나가야지 그럼. 라면서 나를 콕 집어 공격했다. 올케는 나를 이 집에 얹혀 사는 군 식구로 취급했다. 혼자 급발진한 올케를 보며 부모님은 헉 하더니 이내 두 분이 동시에 풋하고 우참 실패. 올케가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요? 라고 묻자 엄마가 군 식구더러 나가라니 나가야지 그럼 라고 하더니 짐을 싸는 신용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오빠가 에?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자 아빠가 이 집은 우리 평이가 자기 명의로 산 집이니까 그렇지. 군 식구는 나가라고 하면은 나하고 네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야지. 라는 아빠의 말을 들은 오빠와 올케는 당황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정신을 못 차리길래 그러니까 이 집은 내 명의로 된 내 돈 내산이니까 오빠 내가 여기서 부모님하고 사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엄마가 넌 말을 해도 군 식구가 뭐니? 식구들끼리도 예의는 지켜야지. 너하고 동거하는 건 내가 싫다. 용건 끝났으면 그만 돌아들 가 라면서 올케를 내보냈다. 오빠는 당신! 우리 식구들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라고 화를 내더니 올케 뒤를 쫓아서 나갔다. 며칠 후 오빠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혼자 온 것도 그렇고 쉽게 읽히지 않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거실로 들어선 오빠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더니 자리에 앉았다. 그러더니 실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라고 무겁게 입을 뗀 오빠는 고개를 푹 숙였다.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올케는 오빠 앞에서 계속 여우탈을 쓰고 있었고 본성은 오빠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다. 그래서 그날 올케가 나한테 군 식구라고 하면서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인간성 자체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 올케는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만 실수야. 라면서 오빠한테 변명하고 미안하다며 매달렸지만 오빠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혼을 결심한 것 같았다. 오빠는 올케의 실언에 대해서 나와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하더니 어깨가 축 늘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혼 절차는 순식간에 진행됐고 얼마 후 오빠한테서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소식을 접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오빠가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이혼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케가 집으로 찾아왔다. 모니터에 대고 왜 왔냐고 묻자 올케는 왜 진작 이 아파트가 아가씨 거라고 말 안 해준 건데? 우리가 이혼한 건 순전히 아가씨 탓이야. 그러니까 책임져. 이 집 당장 나한테 넘기라고. 내가 지금 갈 데도 없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라며 괴성을 질렀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오빠가 나타났고 너 여기가 어디라고? 라고 호통을 쳤다. 오빠가 나타나자 올케는 뭐니 진짜 타이밍 왜 이래? 라고 짜증. 오빠가 너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오면 그땐 네 부모님 호출할 거야. 라고 겁을 주자 올케는 도망치듯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후 이혼하고 혼자가 된 오빠는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났고 예전처럼 가족끼리의 단란한 시간도 늘어났다. 한편 올케는 당장 경제력도 없고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는 성격 나쁜 걸 숨길 필요가 없었는지 성질대로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한다. 지낼 곳이 없어진 올케는 하는 수 없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데 면접마다 퇴짜를 받고 자신감 상실, 낮에 일하고 월급 받는 회사를 깨끗하게 포기하고 밤에 일하는 호스티스로 나섰다는데 성격 나쁜 건 어디 못 가고 고객들한테도 퇴짜를 맞자 밤 업소에서도 번번이 해고. 그러자 화가 난 올케는 자기를 해고한 업소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시도. 하지만 멀리 못 가고 바로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밤업소에 찍히고만 올케는 출소 후에도 계속 시달리는 신세가 됐고 남들 눈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쳐서 모습을 감춘 후로는 아무도 소식을 알지 못한다. 친정 부모님도 내놓은 자식이라며 상관하지 않았고 한동안은 실종된 것도 전혀 몰랐다. 혹여 무슨 사고나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도 이제 나서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이 모든 건 본인의 나쁜 인성에서 비롯된 만큼 재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빠 일이 있고 얼마 후 남친이 생겼는데 1년 정도 교제를 거쳐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남친은 우리 부모님과 동거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고 결혼 후 4명이서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부모님도 사윗감이 동거에 동의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셨고 남친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원만한 관계가 만들어졌다. 오빠는 결혼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까운 미래에 오빠도 나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명석한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실적 1위 영업맨으로 맹활약 중이다. 1년 전에는 사장님 딸인 왕재숙과 결혼,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행복한 남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인 사장님이 사장실로 나를 호출했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장인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발각됐다면서 당장 해고라며 노발대발했다. 장인의 갑툭튀 발언에 멘붕이 온 나는 모르는 일이고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회사 돈을 훔친 주제에 무슨 말이 맞냐며 윽박지르기만 할 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다. 나를 모함하고 장인한테 가짜뉴스를 믿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전혀 짐작가는 곳이 없었고 넋이 반쯤 나가서 집으로 갔다. 우선 왕재숙에게 설명하고 다시 장인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서 왕재숙이 아빠한테 다 들었어. 당신 회사 돈 횡령했다면서? 라며 나를 몰아세웠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이미 장인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장인하고 똑같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날 믿어달라고 왕재숙한테 말했지만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화만 낼 뿐 내 말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이미 사인했으니까 당신도 얼른 사인하고 이혼 서류 접수시켜! 라고 숨 쉴 틈도 안 주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미 왕재숙은 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 보였고 자신을 잃은 나는 이혼에 동의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모든 걸 잃은 나는 부모님 댁으로 폐잔병이 되어 돌아갔다.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셨지만 직업도 가정도 다 잃고 나니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방향을 잃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다 털어내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머릿속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들이 자라났다.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다. 횡령이라니,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누명을 반드시 씻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 우선 동료였던 모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명석한! 너 회사 잘렸다는데 사실이야? 사실이야. 대박. 말도 안 돼. 네가 회사 돈 횡령했다고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서 난리도 아니야. 근데 난 솔직히 못 믿겠어. 범수야, 나 그런 적 없어. 뭐? 역시 그랬네. 난 너 믿어. 나를 믿는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했다. 나는 반드시 나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범인을 찾아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있는 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하자 실은 이미 냄새를 쫓고 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 모범수는 평소 성실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내가 별안간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혼자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장인인 사장은 철저한 검증 없이 나를 해고했고 아내인 왕재숙은 바로 이혼을 요구했다. 그렇기에 더욱 믿는다는 모범수의 한마디는 내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켜줬다. 모범수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미리 말을 못했는데 재미있는 사진을 확보했다며 흥미진진하게 말했고
다음날 둘이 만나기로 했다. 모범수가 의미심장하게 나한테 보여준 사진 속에는 내 부하 부정한과 전처 왕재숙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범수야, 이미 이혼한 마당에 왕재숙이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가 나한테 그런 누명을 씌웠는지. 나도 알아. 너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만 이거 잘 봐봐.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너랑 결혼했을 때부터 네 엑스부인이 불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더구나 그걸 사장님도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자기 딸의 불륜을 덮으려고 사장이 이혼 사유를 각색했단 거야? 문제는 그 가설이 맞는다고 해도 실제로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불륜과 횡령 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하는 게 분명해. 고마워 범수야. 나 좀 회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을까? 반드시 내 손으로 증거를 찾아서 이 퍼즐을 맞추고 싶어. 알았어. 파이팅! 반드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내 가슴 속에 활활 타올랐다. 회사 잠입 D-Day. 모범수는 깜짝 변신한 나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또 그 이상으로 내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파헤쳐낼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왕재숙이 출근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고, 나와 모범수는 갈라져서 왕재숙이 회사 어디에 있는지 찾기로 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범수가 회의실 앞에서 손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가까이 다가가자 무슨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의 정체가 무언지 알게 된 나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빠 덕분에 손 안 대고 거품격이지 뭐야? 내 말이 그 인간이 다 뒤집어 쓰고 나간 덕분에 우리는 털끝만큼도 안 다치고 넘어갔잖아. 범죄자 신분이니까 이혼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는 것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다. 당장 문을 열고 두 연놈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범수가 말려준 덕분에 이성을 되찾았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저 두 연놈에게 곤장을 내려치는 게 아니야. 그래, 지금은 우선 이걸 증거로 만들어서 내 누명을 벗는 게 먼저야.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핸드폰을 꺼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녹음을 마친 나는 전 장인을 만나기 위해 사장실로 향했다. 내가 사장실에 들이닥치자 전 장인은 네가 어디라고 감히 여길 들어와? 해고된 주제에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경비 불러! 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경찰도 같이 불러주면 더 좋고요. 내가 좀 전에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자 전 장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걸 어떻게 입수했어? 라며 멘붕에 빠졌다. 나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죄 없는 나를 모함해서 횡령범으로 만든 사기꾼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넘기는 거라고 하자 잠깐 기다려달라며 나를 붙잡았지만 할 말을 마친 나는 사장실에서 나왔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갔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녹음된 다양한 내용들을 범수의 도움을 받아 회사 사람들에게 확산시켰다. 그 결과 전 장인은 경질됐고 왕재숙과 부정환도 당연히 해고됐다. 세 사람의 비리가 밝혀지자 횡령금 반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자 왕재숙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나 당신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제발 나 용서해줘. 나 체포되고 싶지 않아. 라면서 매달렸지만 용서라니 말도 안 됨.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자 이게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니야 라면서 발광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나는 범수에게 신세를 갚는 의미에서 밥과 술을 거하게 대접했다. 범수는 무리하지 말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를 수렁에서 건져준 건 범수가 유일무이했다. 그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 세 사람은 아직도 횡령한 돈을 갚고 있다고 한다. 전 장인과 부정환은 사채업자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왕재숙은 술집에 나가면서 횡령금을 갚고 있다고 한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왕재숙은 몇 번이나 나한테 재결합하자고 요구했지만 나는 그로는 족족 거절했다. 한때 지옥을 경험했고 범수 덕분에 살아난 나한테 이번에는 범수 약혼녀가 자기 절친을 소개해줬다. 누명과 불륜으로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겠다며 넷이서 좋은데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중이다. 소개받은 여성은 배려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았다. 내가 돌싱해 한때는 범죄자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지만 그런 나를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힘들었겠다며 위로해줬다. 그녀 덕분에 나는 새 가정을 꾸리게 됐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다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범수 커플도 결혼해서 부부 동반 모임을 꾸준히 가지며 여전히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